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시민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등 번화가와 서울역, 학원가 현장 연결해 살펴봅니다. 서울시가 어제 현장 예배를 강행한 시내 40개 교회를 적발했습니다. 2주 연속 대면 예배를 한 교회 2곳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당장 내일로 예정됐던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약속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 줄사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탄전 논란을 낳은 정진웅 부장검사를 감찰하던 검사가 사표를 내놨고 김경수 지사를 수사한 검사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7월에 2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는 7월에 52% 수준으로 사실상 거래 절벽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 중 한 명으로 20대 대학생 박성민 청년 대변인을 발탁했습니다. 통합당은 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정하고 보수 이미지 덜어내기에 나섰습니다. 진인 조은산이 쓴 글에 반박글이 올라 조은산이 재반박하는 등 설전이 오갔습니다. 조은산은 너의 백성은 이 나라의 자가 보유율을 들어 3천만 백성뿐이냐며 2천만의 세상은 짓밟는 것이 정의냐고 되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2단계에서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즉 2.5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된 첫 평일이었습니다. 거리는 월요일에 활기를 찾기 어려웠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9시가 막 넘었는데 서울 곳곳의 도심 풍경은 어떤 모습일지가 궁금하죠. 지금 여러 곳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를 하나하나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역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민식 기자, 지금 어떻습니까? 평소와 분위기가 좀 다릅니까? 네, 이곳 강남역 인근은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눈에 띄게 한적한 모습입니다. 여기 제 앞에 있는 이 술집을 보시면요.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8일 동안 영업을 중단한다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밤 9시 이후로 매장 내 음주가 금지되자 아예 문을 닫은 겁니다. 인근 대부분의 식당은 밤 9시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갔지만 평소에 비해 매장 내 손님이 크게 줄었고 아예 영업을 포기한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배달 중심으로 영업을 해온 치킨과 피자집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만 가능해지면서 하루 종일 한적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이어집니다. 방역당국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맞춰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강남역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대학가로 가보겠습니다. 개강을 막 앞두고 있어서 지금쯤이면 학생들로 붐빌 시간인데 그럼 지금 신촌 거리는 어떨지 역시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신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학기 개강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이곳 신촌거리는 비교적 한산합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강대 등 주요 대학들이 몰려있는 곳이지만 오늘 내내 학생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평소에 버스킹이 자주 열리고 관람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비어 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이 대부분인 대학가 거리는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써 있는 가게들도 많았고 거리두기가 끝날 때까지 문을 닫는다는 상점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부하러 카페로 나오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어제부턴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일반 옷가게나 화장품 가게도 대부분 영업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상당수 대학들은 2학기도 온라인 강의를 유지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방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서 하숙집과 원룸총도 한산했고 고시원 가운데는 폐업한 곳도 생겼습니다. 신촌 연세로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채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수도권의 300인 미만 학원에서도 대면 수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치동 학원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화면으로 보기에도 불 꺼진 학원들이 꽤 있어 보이는군요.
네, 평소 같으면 학생들로 붐빌 대치동 학원가는 이처럼 가방을 맨 학생들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합니다. 제 뒤로는 군데군데 불이 꺼진 학원들도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강생 300명 미만인 중소형 학원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 동안 수도권 내 학원들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습니다. 이곳 대치동 학원과엔 한 건물에 학원 수십 개가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에 입주한 학원 절반 이상이 임시 휴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중소형 학원에선 정부 지침이 갑작스럽게 발표되면서 비대면 수업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10명 미만 소형 교습소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 대면 수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또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학원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를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를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는 시내버스 운행도 2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되도록 빨리 귀가하라는 뜻이겠죠. 시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그럼 이번에는 서울역의 버스 환승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민혁 기자, 버스를 20% 줄이면 시민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우려했던 긴 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승객들이 몰렸던 퇴근 시간 7시쯤에는 일부 노선에서 줄을 서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퇴근 시간을 2-3시간 넘긴 데다 유동 인구 자체가 줄면서 우려했던 긴 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인 9시부터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운행을 20% 감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시내버스 노선 325개의 야간 운행 횟수가 4,500여 회에서 3,600여 회로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른 귀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코로나 재확산 이후 평일 승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줄었고 배차량이 평소 주말 저녁 수준이라며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운행 횟수가 줄면서 배차 간격도 길어졌는데요. 노선별로 5분에서 10분가량 대기 시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혼잡률이 높은 노선 20개와 심야버스, 마을버스는 감축 운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실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들도 모두 문을 닫았고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테이크아웃 판매만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동네 개인 카페 같은 곳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비교적 손님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서울 도심 곳곳의 모습을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구장, 볼링장 입구에 9월 6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발레, 에어로빅장도 문을 연 곳이 없습니다. 한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주변 음식점들은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곳은 영업이 금지돼 문을 닫았습니다. 시내 운영이 불가능한 프랜차이즈 카페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카페는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손님이 몰리면서 시내 빈 테이블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걸 보통은 거예요. 보통은 없어요. 음식물 취식이 허용된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에도 손님이 몰렸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가지 못하자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원래 이렇게 바빠요? 안 가는데 지금 문 닫혀요. 내일까지 안 오는데. 일부 대학가의 카페에는 공부할 곳을 잃은 학생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수 정원에 반대해서 의료계가 파업을 이어가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하겠다고 나서자 정부가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이번 문제를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의료계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수련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원로들이 연기를 제안한 겁니다. 정부는 이러한 건의를 수용하여 의사 국가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90%에 달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수련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취소자들에게 응시를 재신청하라고 통보하고 수련이들에게는 진료 복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공의들 설득에 나섰습니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공공의료 정책을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연행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대통령이 말로만 협의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약속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형 병원 전공의 전임의들의 사직 행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들 수십여 명이 병원 앞과 로비에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전공의 근무 실태 파악을 위해 점검에 나선 복지부에 항의해 침묵 시위에 나선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에게 제자들을 조사하려면 내 가운을 밟고 가라며 의사 가운을 바닥에 펼치기도 했습니다. 경북대 의대 교수들도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94%와 전임의 88%는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들도 사직 성명서를 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와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에 동참하면서 병원 진료는 차질을 잇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오늘부터 내과 진료 축소에 들어갔고 서울 성모병원은 다음 달 7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은 문 대통령의 대화 약속에 대해서는 성명서를 통해 명문화를 요구했습니다. 공권력 탄압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의 바람이 편이죠. 일단은 이것저것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바뀌었다거나 말씀드릴 사항이 있거나 바뀌거나 이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전협 측은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집단 유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주말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248명으로 이틀 연속으로 200명대를 보였고 나흘 연속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회에선 29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권능교회. 지난 27일 반주자 A씨가 최초 확진되면서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오늘 1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29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23일 대면 예배에 교회 신도 31명이 참석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계동 베델교회에선 4명이 확진되는 등 교회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어제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 40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두 번째 적발된 교회 2곳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00여 명의 진료비 약 65억 원에 대해 급여를 압류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선 모두 9명이 확진됐는데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전체 확진자의 22.7%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그게 많다는 거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는 감염원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일상을 잠시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부산의 35층짜리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다녀간 60, 70대 노인 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같은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방문 이유와 접촉자에 대한 말이 각각 다 달라서 당국이 감염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35층짜리 주상복합 오피스텔입니다. 사무실과 아파트 등 400여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2층에 한 사무실을 방문했던 60대 A씨가 지난 28일 확진됐습니다. 이후 이틀 만에 같은 사무실 방문자 가운데 4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이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모두 60, 70대 노인으로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같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사무실 했다 하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이거 대략 뭐 사무실 그렇거든요. 이거는 오피스텔이니까.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이 같은 오피스텔을 방문한 이유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진술이 제각각인데다 오피스텔 복도에 CCTV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확진자는 주식 투자 공부를 했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확진자는 지인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무실이 어떤 업체인지도 접촉자 규모도 알 수 없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CCTV는 이 호실에만 들어가신 분만 찍힌 게 아니라 그 층에 있는 다른 분들도 모두 다 찍혔기 때문에 부산시는 이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중환자로 발전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사망자가 얼마나 나오는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명률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지금 치명률은 얼마나 됩니까? 네, 오늘까지 확진자 19,947명 가운데 324명이 사망을 해 치명률은 1.63%, 즉 100명이 감염되면 약 1.6명이 사망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사망자는 4명이었지만 그 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5명으로 일주일 새 사망자가 4배 가까이 증가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전체 숫자가 크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망률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네,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증 이상 환자가 오늘 기준으로 총 79명까지 늘어 2주 전보다 6배 급증했습니다. 예. 자, 고령층 또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이런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실제 최근 사망자 16명의 경우 전부 60대 이상이었고 87%가 기저질환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증, 고령, 기저질환 이 세 가지가 맞물린 상황인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예. 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지금까지 집계된 치명률 1.63%를 1차 대유행 때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치명률은 3월 1일 0.48%에서 5월 말 최고치인 2.4%를 기록한 뒤 석 달 가까이 2%대를 이어오다 지난 16일 1%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전 세계 치명률 3.38%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죠. 자, 방역 당국은 최근 신종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6배 높아졌다고 추정하며 치명률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들어보실까요? 치명률과 관련해서는 다른 클레이드와 비교해서 심한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분석을. 당국의 분석은 그래도 이 정도만 유지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정도로 관리가 계속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건은 이 늘어나는 중증 이상 환자를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느냐죠. 자, 그런데 방역 당국은 오늘 서울, 경기, 인천 통틀어 중증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10개라고 했습니다. 병상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사망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만일 하루에 2,000명 나오면은 사망률 증가로 바로 이어져. 자, 이게 바로 이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한다 이렇게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태풍 마이삭이 몸집을 불리면서 한반도로 북상 중입니다. 내일 밤 제주에 접근해서 3일 새벽에는 부산에 상륙하면서 내륙을 관통하게 되는데요.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인명피해 등 최악의 피해를 남긴 태풍 매미와 이동 경로가 비슷해서 걱정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요트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이 전해지자 크레인으로 요트를 무태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부산으로 바로 관통하는 것 같아가지고 배를 많이 올리네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만 일단 피항을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을 지나고 있는 9호 태풍 마이삭은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의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태풍은 오는 2일 저녁쯤 제주 동쪽 앞바다를 지나 오는 3일 새벽에는 부산으로 상륙할 전망입니다. 사상자 130명에 4조 2천억 원대 피해가 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경로가 비슷한데 태풍의 강도는 매미보다 훨씬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륙 시점 기준으로 매미의 중심 풍속은 초속 38m였지만 마이삭은 초속 50m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 상륙 시점이 만조 시기와 겹쳐 침수 피해가 집중될 우려도 높습니다. 해수면의 수위가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침수 또는 이 지역에 따라서는 이 파도가 이 해안 도로를 넘는 가능성도. 태풍 마이삭은 영남 내륙을 관통한 뒤 경북과 강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검찰 내 줄사표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6탄전 논란을 낳은 정진웅 부장검사를 감찰하던 검사가 사표를 내놨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수사한 검사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권과 각을 세웠던 수사 검사들 위주로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추미애 장관이 내놓은 인사로 인한 검찰 내 사표는 실제 부임이 이뤄지는 오는 3일을 전후로 더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백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고검 정진기 감찰부장은 오늘 아침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의 감찰 지휘를 맡고 있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감찰을 중단하라는 메시지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수사했던 장성훈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1부장도 오늘 사임했습니다. 장 검사는 고 노회찬 의원과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도 수사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비수사부서인 고양지청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됐습니다. 이번 인사로 조국 전 장관 재판의 공소 유지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전보되는 등 공판검사 9명 중 3명이 전보됐습니다. 해당 공판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소 검사 6명은 남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시무 7조가 화제인데요. 이번에는 19세기 유생들의 상소인 영남 만인소를 차용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랐습니다. 제목은 시무 7조를 쓴 필명 조은산을 비판하는 듯하지만은 또 본문에서는 정부 정책과 여권 관계자들을 역시 풍자 형식으로 비꼬는 내용입니다. 시무 7조를 둘러싸고 반박과 재반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정승 기자가 이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틀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영남 만인소의 글입니다. 강남집 2채를 고수하다 청와대를 나간 김조원 전 민정수석을 승지 김조원에 빗대 스스로 물러나도록 해 강남집 2채를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했다고 썼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선 판관 김명수는 이미 성남 부윤 은수미 재판에서 모범을 보인 바 있으니 충성심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형조판서 조국은 죽창가를 주창하면서 만백성을 이끌고 나섰으니 실로 5,000년 역사에 일본을 상대로 정신승리한 최초의 대첩이라고도 했습니다. 필명 조은산이 쓴 시무 7조를 둘러싼 비판과 재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시인 림태주 씨는 탐욕의 눈먼 자들을 백성이란 이름으로 퉁치는 것이냐며 문장이 유창하나 혹세 무민이라고 시무 7조를 비판했고 조은사는 너의 백성은 자가 보유를 들어 3천만의 백성뿐이냐며 이들이 2천만의 백성을 짓밟는 게 정의에 부합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정작 시무 7조에서 풍자의 대상이 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글을 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시무 7조 상소문 읽어보셨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조은산의 후속 청원인 뉴노멀 상소문도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서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한 달여입니다. 돌도 안 된 아기도 마스크 써야 하나, 이 공원에서 혼자 산책 중인데 써야 하나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 아기의 경우 24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24개월 미만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아서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정부 관계자 등이 브리핑을 할 때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실내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만 있을 때도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반면 산책이나 등산, 야외 운동 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렵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턱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코까지 가려야지 마스크 착용으로 간주됩니다. 망사 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서 마스크를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애매한 상황은 마스크뿐이 아닙니다. 어제부터 헬스장과 탁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명령으로 운영이 중단됐죠. 이 상황을 천재지변으로 봐야 할지 또 회비 환불을 해준다면 규정의 어느 조항을 따르면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업주와 회원 간 갈등이 시작된 건데요. 소비자탐사대 김아림 기자가 대책은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헬스장 입구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실내 운동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인데 시민들도 불안합니다. 안 다니게 돼요. 확진자도 뭐 헬스장에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코로나로 이용이 제한되면서 회원과 업주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운영시간 단축 등 불만으로 환불을 요청해도 거절되고 저희가 쓰는 비용이나 이런 걸 차감하면 아예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황당했죠. 4일밖에 이용 안 했는데. 확진자가 나온 헬스장도 환불은 안 해줍니다. 환불 가능해요.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요. 그것도 저희한테는 단축하게 예정돼 있는 거라서. 낸 돈이 아까우면 불안해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냥 나와야 되는 거네요. 환불을 해준다 하더라도 할인가로 가입한 경우는 원 가격을 공제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할인 단가에서 환불을 해주는 게 아니라 1회 단가로 들어갔을 때 환불금이 좀 적은 거예요. 누가 어디 가도 그러실 거예요. 코로나 이후 이용자 급감으로 헬스장 측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 그렇죠. 저희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기간을 무기한 연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견디다 못한 일부 업주는 잠적해버리기도 합니다. 지난달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가운데 헬스와 피트니스 센터 관련 상담이 2,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혼란이 가중되지만 아직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계약 파기나 환불 사유가 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정리 안 된 상황. 질병이다. 일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시나 아니면 당국에서 질병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도로 해서 손해가 보지 않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헬스장 등록 시 장기 계약은 피하는 게 좋고 결제도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하면 문제 발생 시 추가 지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할인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장기 계약을 하는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고 혜택이라고 강조했던 부분들은 계약서상에 좀 꼼꼼하게 서면으로 받아놓는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로 헬스장 이용이 제한된 것은 그만큼 기간이 2월됩니다. 소비자탐사대 김하림입니다. 지난 주말 정부의 권고대로 많은 분들이 소위 집콕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처럼 외출이 줄면서 배달 매출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물론이고 재래시장까지 배달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류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빵집도 편의점도 재래시장에서도 온라인으로 주문된 상품을 배달기사가 배달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탓에 외출은 꺼리고 재택근무는 늘어 소위 집콕 쪽이 급증하면서 음식 주문은 물론 장보기까지 배달이 대세가 됐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거 밖에서 사 먹기 그래서 배달시켜 먹고 물건 같은 것도 마트 직접 가기보다는 어플 사용해서 주문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의 배달 이용 건수는 지난달보다 90% 이상 급증했고 제과제빵이나 외식업계 배달 이용도 일제히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이 본격화된 17일부터 28일까지 이용 건수가 급증해 편의점의 경우 이 기간 배달 이용 건수가 한 달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6%나 증가했고 제과 제빵업계와 외식업계도 배달 포장 주문량이 50% 이상 늘었습니다. 집콕 장보기가 대세를 이루면서 국내 전통시장 32곳도 이번 달부터 온라인을 통한 배달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장보기 서비스를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또 다른 판로를 찾은 것 같거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사이 올 상반기 인터넷 쇼핑과 배달 판매, 홈쇼핑 등 무점포 소매의 매출은 46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TV조선 류지연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한 달입니다. 8월 아파트 거래는 지난달에 20% 수준으로 급감했고 전월세 거래가 절반 수준으로 뚝 끊겼습니다. 사실상 거래 절벽입니다. 강남권에서는 3.3제곱미터당 1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 16건이던 전월세 거래는 이달 들어 6건 신고되는 데 그쳤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살고 있던 사람이 안 움직이고 계속 이제 재계약하고 점멸.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7월 11,600건에서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 6천여 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전세 비중은 0.4%포인트 줄어든 반면 반전세 비중은 4.2%포인트 증가해 전체 전월세 중 반전세가 14.3%까지 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5% 상한선에다가 보유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남에선 대치동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입주 예정인 일원동의 한 아파트는 최근 85제곱미터 분양권이 30억 원에 거래됐는데 대치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인근 압구정과 개포동, 일원동 일대가 3.3제곱미터당 1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락군이고 학원간 대치동에서 차로도 5, 6분이면 가니까 지금도 매수하시면 대기자를 다 저희가 접수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30대의 영끌이 안타깝다고 해 논란에 빚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2030 청년들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지금 아파트를 구매하지 말고 수도권 분양 물량을 기다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를 끝내고 첫 공식 일정에 나선 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급성을 감안해 빠르게 의사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번 주 당정청 회의부터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난의 짐이 저를 기다립니다. 야전 병원에 머물다 전장에 나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를 마치고 2주 만에 외출한 이낙연 대표의 일성은 코로나 국난 극복이었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당정청의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이번 주에 재개해 선별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많은 재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긴급하게 지원해드리는 추석 민생 대책으로 저소득층에게 지급돼온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는데 현재 맞벌이 연소득 기준 3,600만 원 미만인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가 친문 구애 경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당내 토론 문화가 사라졌다는 지적엔 열린우리당 시절을 반성하는 기류 속에 절제된 분위기가 형성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전당대회 캠프를 총괄한 박강원 의원은 당 사무총장에, 영남 출신 한정혜 의원은 정책위 의장에 각각 발탁됐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24살의 박성민 전 청년대변인과 부산 출신의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의 새로운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보수정당이 주로 포함시켰던 자유, 한국 같은 단어를 빼고 이름만 보면 진보정당의 색깔로 당 간판을 바꾼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박경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새 당명 최종 후보에 오른 건 국민의힘과 한국의당, 위아다 등 3개였습니다. 통합당 비대위는 이중 국민의힘을 새 당명으로 정하고 내일 상임전국위와 모레 전국위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을 상징하던 자유, 한국 등의 단어를 배제해 보수 색채를 지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당명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거의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선 시민단체 및 기존 정당 당명과 유사하다는 논란도 있지만 통합당은 선관위로부터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뭐 그런 논리라면 다른 국민이 들어간 모든 당에 합당해야 되는 거 야권의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당이 국민의당과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당명 개정으로 중도 실용 노선으로의 변화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현 초선들에게 적용되는 4선 연임 금지 정강 정책을 두고 당내 반발이 많아 전국위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감사원 인사를 두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최 원장 부친의 정치적 성향까지 여권이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최 원장은 가족이 감사원 일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부친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은 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 부친께서도 지금 좌파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까지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건 알고 계신가요? 최 원장의 아버지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은 최근 한 인터넷 매체에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고 연평해전, 천안함에 대해 좌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최 대령은 올해 문재인 정부의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도 참석한 전쟁 영웅으로 불립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인터뷰라는 걸 모르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연세 많으셔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친에 이어 동서가 쓴 글까지 문제 삼자 최 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일축했습니다. 그런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 외압 논란과 함께 5달째 미뤄지고 있는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선 감사위원 제청권이 감사원장의 책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세도 심각합니다. 영국과 독일은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프랑스는 하루 수천 명에 달합니다. 마스크가 필수인데 마스크 불신론이 번지면서 반마스크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건지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무장한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제압당하는 남성. 또 다른 남성은 연행을 거부하다 강제로 들려나옵니다. 쏟아지는 야유 속에도 시위 참가자들이 잇따라 체포됩니다. 지난 주말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은 수만 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 시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자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Anhalt, aber 15 Bundesländer haben sich darauf verständigt, ein Mindestbußgeld von 50 € festzulegen. 확진자가 하루 1,500명에 이르지만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Wir halten Corona für eine ungefähr normale, schwere Grippe und nicht mehr. Und das möchten wir so besprochen wissen. 결국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한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영국도 런던 트라팔가 광장을 시위대가 메웠습니다. 어린아이 손에는 코로나는 사기라고 쓰여진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하루 최대 7,0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자 파리 저녁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거리에는 마스크 없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즐기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지 않죠. 경찰이 순찰을 돌며 지적한 뒤에야 마지못해 마스크를 꺼내 쓰는 상황. 서구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거나 마스크는 범죄자나 쓰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죠. D'apprendre à vivre avec le virus. Comme vous, je n'aime pas porter un masque. On doit un peu apprendre à vivre avec ça. C'est gênant, c'est pénible, les gestes barrières.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피로감 속에 전염병을 국민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정부 불신. 제약회사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염병을 이용한다는 음모론이 결합돼 확산하고 있는 마스크 반대 시위. 코로나 방역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지지자들과 충돌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바이든 대선 후보 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석 달째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이어진 미국 포틀랜드 거리. 총성이 2번 울리더니 한 남성이 쓰러집니다. 경찰이 왔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And individuals are free to disagree, but criminal activity, especially violence, is out of bounds. 숨진 남성은 극우단체 소속의 트럼프 지지자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차량 600여 대를 이끌고 온 트럼프 지지자들은 포틀랜드 시위대와 충돌했습니다. 깃발을 불태우고 페인트볼을 쏘며 격렬히 대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고가 쿠데타 시도라는 글을 공유하며 시위를 강경 진압하지 않은 포틀랜드 시장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And the people in Portland should protest because the mayor doesn't know what he's doing. He has no clue. He doesn't even have a clue. 트럼프는 내일 흑인 남성이 세 자녀 앞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은 커누샤를 방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위스콘신주 커누샤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정치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가 폭력을 조장한다며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되기 쉬운 시기여서일까요? 이 가요계에 쉽고 흥겨운 디스코 곡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만든 발판을 BTS가 이끌고 있는데 주현미 씨까지 가세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복고풍의 정장을 입고 디스코 신사로 변신한 방탄소년단. 오늘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팝상 등 4관왕을 차지하며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첫 무대를 공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신곡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We hope this song can be your energy. 최근 장르를 불문하고 디스코 음악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박진영이 선미와 호흡을 맞춘 이 곡은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 춘 춤을 회상하며 만들어졌고 가수 주현미도 디스코풍의 트로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날릴 신나는 음악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영미권에서는 70년대 디스코 흐름에 대한 열풍이 거셉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바이브를 주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디스코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70년대 불황의 위로가 됐던 디스코 음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이 시기에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로,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으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골프 격언에 드라이버는 쇼, 퍼팅은 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PGA 경기에서는 세계 랭킹 1, 2위가 명품 퍼트 대결을 펼쳤는데요. 20m 퍼팅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신들린 퍼팅으로 오늘만 6타를 줄이며 최종 합계 4언더파, 단독 선두로 먼저 경기를 마친 윤람. 우승이 예견됐지만 18번 홀에서 장타자 더스틴 존슨의 믿기지 않는 버디 퍼트가 나옵니다. 두 번이나 방향을 바꾸더니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세계 1위와 2위의 숨막히는 연장 승부. 이번에도 퍼트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람이 20m 거리에서 시도한 버디 퍼팅. 크게 곡선을 그리며 멈추는 듯 했지만 내리막을 타더니 그대로 홀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어진 존슨의 10m 버디 퍼트는 아쉽게 홀을 살짝 빗나갔습니다. But if you're going to tell me I'm going to make a 66-footer to win a tournament, I'll take it any day. So yeah, pretty close to the best way to finish it. 믿기 어려운 퍼팅으로 우승 상금 20억 원을 거머쥔 람은 페데스컵 랭킹 30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출전권도 획득했습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임성재가 9위에 올라 출전 자격을 확보했고 타이거 우즈는 이 대회 공동 51위에 그쳐 최종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우승 상금 32억 원에 페덱스컵 우승 보너스 178억 원까지 걸려있는 최종전은 오는 4일 시작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성당 앞 세계적인 성악가 보첼리가 홀로 노래합니다. 하지만 관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4월 부활절 온라인으로 이렇게 세계 곳곳에 위로를 전했습니다. 영상엔 관광객이 끊긴 파리의 에펠탑, 활기이른 뉴욕 브로드웨이, 런던 트라팔가, 세계 곳곳에 랜드마크 모습이 스쳐갑니다. 하지만 넘쳐나던 인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도시의 고독한 도시인을 즐겨 그렸던 사실주의 화가 호프, 작품 속 공간은 황량하고 인물들은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입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의 풍경을 그린 듯하죠. 카페테리아 속 남자는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는 듯합니다. 집에 혼자 머무는 여인도, 극장을 찾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호프 그림 속의 주인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 도심의 모습도 그림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첫날인 어제 이 대형 쇼핑몰 역시 그림처럼 현실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층마다 오가는 손님 한둘만 있을 뿐이고 앉을 자리 찾기가 어려웠던 이 카페도 이제는 서 있는 사람뿐입니다. 전에 없던 이 생경한 풍경이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며 방역 당국은 적어도 이번 한 주만이라도 각자여야 한다고 당부했고 서울시는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당국의 지침이 아니더라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공존을 고민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주 정점을 찍은 뒤 폭발적인 확산세는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5명 중 1명은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는 환자고 위중 환자도 2주 사이에 9배까지 늘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집단 발병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호소가 흐트러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역시 우리에게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일상이 잠시 멈출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위기를 넘겨야겠다는 의지만은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8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흩어져야 산다였습니다. 구호 태풍 마이삭은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올라온 뒤 경상도를 지나서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접 시기는 목요일 새벽으로 보고 있고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전남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수요일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위험한 지역은 동해안과 영남 그리고 제주도인데요. 강한 비바람과 폭풍 해일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폭염이 계속되는데요. 내일 남부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더위가 좀 누그러지겠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30도 이하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31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